후보님 이번 인터뷰 좀 한번 빵 튀어서 한 100만 뷰가 좀 들어오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뼈가 튀어나와 있죠. 그럼. 흑심을 품고 권력에 그런 게 내가 중독이 돼갔겠구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가보고 싶어하는 핫플레이스. 저희 딸들은 성을 바꾸겠다 그러더라고요. 호적을 파가겠다 그래서 예. 제가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사면하죠. 소장파들이 제가 가장 앞장섰는데요.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저는 대한민국의 국가적 모순을 혁파하겠다. 오늘 혁파하는 인터뷰, 혁파 인터뷰 한번 가자. 정면 돌파. 우리 인터뷰가 이제 파트 3로 나눠서 하는데 파트 1은 그 후보님의 인생 스토리, 그 또 가족사 이런 걸 하고, 그다음에 파트 2에서는 대선 상황에 대한 걸 좀 하고, 그다음에 파트 3가 이제 정책적 공약. 첫 번째 제가 질문은요. 제가 후보님 인생을 쭉 들여다보니까 내가 이번에 읽어보면서 나무위키에 나온 후보님 인생 스토리를 대단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 서귀포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대학 입시 수석을 했더라고요. 이게 진짜 가능하세요 이게? 아니 그리고 진짜 궁금한 게 제가 이거 물어보면 이게 가능할까 하니까 우리 보좌진들이 아니 그런데 원 후보님이 과외를 한 번도 안 받으셨대.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사실 여부 팩트 체크 좀 한번 하자고 제가 벼르고 왔습니다. 저는 과외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근데 너무 시골이라 과외가 없었어요. 과외 선생도 없고. 뭐 혼자 열심히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구멍가게를 하다가 망했는데 마지막 망한 구멍가게가 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책이 많았네요. 못 사는 집이었지만 책은 많은 집. 낡은 책들이 학교 교과서 유럽으로 말하면 몰락 귀정네 집 비슷하네요. 책이 많잖아요. 무슨 몰락 장사. 장사. 과외 선생님이 하는 과외는 없었는데 그냥 제 주변에 잡다한 책이 쌓여가지고 온갖 호기심을 채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야 이게 대단하네. 습관이 되다 보니까 자기주도 과외를 한 셈이죠. 나중에 보니까 자기주도 학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걸로 해? 그런데 그 제1고 중에서 계속 수석만 하셨더라고. 대입시 전까지. 맞으세요? 고중 때도? 초반에는 계속 1등 했는데 초반에는 좀 놀기도 하고 뭐 여학생하고 사귀느라고 사귀는 하나 때는 그냥 한참 늦게 떨어졌다가 담임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혼나고 그랬죠. 근데 그 제주도 그 궁벽한 곳에 있다가 서울에 와서 대입 수석 했을 때 그 느낌, 그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이 제주도 개천에서 완전히 영이 났는데 그때 보면 우선 그게 꿈인지 현실감이 없죠. 그 옆에서들 좋아하니까 아이고 나도 뭔가 좋은 사고를 쳤나 보구나. 근데 막 그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그때까지는 아무도 안 쳐다보다가 갑자기 뭐 무슨 이상한 괴물처럼 쳐다보고 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고두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이제 받는다라는 게 저한테는 짐이 되고 멍해가 됐었죠. 근데 그때 대입에서 1등 수석하고 그 소문이 제주도 서귀포까지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후보님의 뒤를 이어서 제주도에서 그렇게 수석이 계속 나왔는가요? 아니면 후보님으로 그저 끝났는가요? 지금 어떻게 되죠? 제주도 출신들이 서울. 그 후로 뭐 이과 수석, 뭐 문과 수석 이렇게들은 나왔는데 전체 수석은 아직까지 안 나와서 아직도 그 제주도에서는 전설처럼 돼 있죠. 아직도. 근데 이번에 제주도에서 대통령까지 나오면 이건 완전히 진짜 온 제주도가 발칵 뒤집히겠네요. 제주도만 뒤집히겠어요. 대한민국이 뒤집힐 텐데 저는 모든 올림픽 기록은 깨지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다음에 제가 궁금한 게 서울대 진짜 그렇게 수석으로 입학해서 또 이제 법과대학에 들어오셨는데 그러면 빡차게 공부해야 되는데 도중에 또 운동권에 또 진입하셨더라고요. 갑자기 어떤 이유로 이제 운동권에 들어가셨어요? 그때는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잖아요. 제 양심과 정의감이 너무 뜨거웠죠. 그래서 광주의 진실이라든지 아니면 당시 군사 독재였으니까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부정한 현실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너무 피가 뜨거웠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섰죠. 그러니까 몸 안에는 그 정의감,
그런 DNA가 강했네요. 일반적으로 지금도 예. 뜨겁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뭐 저는 한 번도 수석을 못 해봤어요. 수석을 못 해봤는데 대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책만 열심히 보지 뭐 이렇게 사회 현상이라든가 이런 거 특히 법과대 같은 건 법전 열심히 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렇게 운동권에 진입하시고 이런 거 보면 대단히 어릴 때부터 정의감이 진짜 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뭐 추석한 거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예, 제 양심과 정의감이 뜨거운 건데 원래 인간이 그런 건 있겠고 원래 인간이. 이게 그게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제가 보니까 인생 스토리에 이 두 가지 좀 약간 좀 모순적인 게 있다고. 하나는 후보님께서 이 발이 좀 불편하신 거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사진들 보니까 마라톤을 또 즐겨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불편하신 거 하고 이 마라톤을 좋아한다. 이건 좀 맞질 않는 것 같은데 진짜 마라톤 좋아하세요 그렇게? 한때는 좋아했죠. 지금은 무릎이 불편해서 지금은 무릎 때문에 발가락이 아니고. 근데 근데 발가락이 예. 어떻게 돼 있냐면 예, 예,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제 이걸 끼워놨거든요. 예, 왜냐면 보이세요? 예, 보여요. 자, 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이게 요 발가락이 예. 여기 뼈가 튀어나와 있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어릴 때 5살 때 이 리어카에 올라타다가 바퀴에 발가락이 끼었는데 이게 잘라진 거예요. 뭘까? 아이 때 장난도 심했네. 예. 아버지는 물건 팔러 시장에 리어카 끌고 가는데 저는 뒤에 올라탄 거죠. 올라타네. 그러다가 이제 끊어져서 붙였는데 예. 정식 병원에 가서 붙인 게 아니고 아이고. 동네에 그냥 의술 그냥 아는 분한테 꼬매니까 그때는 잘 붙인 줄 알았는데 아물면서 이게 서버린 거예요 이렇게. 북한에서는 그 자격증 없는 의사를 보고 돌팔이 의사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그런 뭐 표현이 있으세요? 야매라고 합니다. 야매 의사. 이것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 2000년도에 출마했을 때 상대 후보가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네.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공격을 하는데 군대 기피했다. 그래서 제가 유세하다가 발가락을 딱 벗어서. 보여줬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좀 그래 미안하잖아요. 예. 다른 사람의 아픈 과거 그리고 신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한 셈이 됐으니 근데 그 자리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그냥 울컥해가지고 그랬구나. 그 자리를 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 근데 나는 괜찮아요. 왜냐면 이래도 잘 살고 잘 컸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는 발가락이 불편하니까 오래 달리기 이런 거 잘 안 하고 그랬는데 국회의원 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마라톤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아니 이 발가락 가지고 마라톤이 안 되는데 마라톤 하는 사진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외환 이후에 근데 마라톤 매번 하면 완주하세요 끝까지? 8번 완주했죠. 야, 이 발가락 가지고 8번을. 예. 근데 이야, 대단하시네. 뛰다 보면 발가락이 문제가 아니라 온몸이 아파요. 그렇지. 그러니까 발가락이 아픈 게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인생을 보니까 대학 시절에 노동운동도 하시고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또 검사도 하시고 대단히 그 인생의 그 온 행보를 보면 이극에서 저극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이런 행보가 많으셨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 검사 시절 때 딱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사건 이 사건은 내 진짜 검사 인생에서 남는 사건이다. 이런 거 한 가지 딱 말씀해 드릴 수 있어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예. 다단계 예. 피라미드 금융 사기 사건. 요즘도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예. 막 수백 명, 수천 명씩 그 다단계로 했던 거를 제가 그걸 전공해서 사건을 다뤘었는데요. 거기에 수많은 피해자들 억울한 것도 있고 또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자기 자신의 욕심도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사회에 있는 사기꾼들 그리고 또 여기에 속고 속이는 그런 이 피해자들의 사연 같은 거를 워낙 많이 겪어서 마음 아프기도 하고 세상 많이 배웠죠. 근데 그 검사하면서 한참 잘 나가다가 그 길로 쭉 나가면 검찰총장까지도 하셨을 것 같은데 나가다 또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정치로 또 이제 입문하셨는데 혹시 그때 검사를 하다가 이건 아니다 난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기 동기부여 뭐 트리거링 포인트 같은 거 이런 거 있었어요 그때? 검사 생활을 저는 한 10년 정도 하고 싶었었거든요. 네.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부패한 이거를 이제 쓸어내고 싶었기 때문에 젊은 정의감 가지고 들어갔는데 저는 그런 부정부패를 잡으러 갔는데 네. 검찰에서 나를
마약하고 조폭을 수사를 하래요. 열심히 했죠. 네.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일을 잘하려면 내가 조폭보다 더 조폭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약쟁이들보다 내가 더 그렇지. 험악해져야 되고 그래서 야 이렇게 더 험악해지고 더 힘으로 제압하는 이런 걸로 가야 되는가 이러다 보니까 인성에 대한 문제까지 부닥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잘 나가서 그만둔 게 아니라 좌절하면서 그만둔 좌절하면서 잘 나가다가 아니라 좌절하면서 예. 정치로서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아니 그때 정치 바로 했던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검사를 하다가는 더 내가 성격이나 스타일이 험해지고 범죄와 싸우기 위한 권력 이걸 하다 보면 나도 점점 더 권력에 그런 게 내가 중독이 돼가겠구나 이런 걸 생각이 들고 여기서 멈추자 해서 멈추고 나왔고요. 정치한 거는 그 후에 그 한동안 그때 정치권에서 남경필 그 전 지사님이랑 그다음에 정병국 의원님이랑 함께 서장 개혁파 운동을 이끄신 분으로 돼 있는데 이번 대선에는 유일하게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셨는데 그때 보니까 이거 당 지도부를 쇄신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도부와 충돌이 잦았더라고요. 근데 기본 그때 당시 그 서장파로서 야 이것만은 내가 꼭 바꿔야 되겠다라고 했던 문제 한두 가지 좀 있으면 그때 이 소장파들이 뭐 제가 가장 앞장섰는데요. 우리가 했던 것은 당의 민주화죠. 제왕적 총재. 그러니까 당 총재 한 사람이 얘기하면 다들 그게 옳은지 그른지 그리고 국민들의 생각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안 따지고 그걸 따라가는 거. 그다음 뭐 특정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과거에 군사 정권에서 하던 이런 것들을 그냥 고집하는 그냥 변화를 거부하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고 국민들의 민심을 우리가 늘 소통하면서 끌어안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늘 개혁을 부르짖었죠. 젊은 정치인들로서 사모님과의 그 관계 문제 사모님한테 먼저 다가가셨어요? 아니면 사모님이 대학 때 딱 보시고 법과대학 저분 내가 무조건 찍어야 되겠다라고 했는지 누가 먼저 주던가요? 제가 먼저 제가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친구로 지내다가 흑심을 품고. 그러니까 원래부터 흑심을 품고 친구로 접근하셨어요? 아니면 친구로 지내다 보니 내가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친구였는데 다른 남자 친구들보다도 더 가까웠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처음부터 흑심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친구로 한 3, 4년 사귀다가 3, 4년에 이제 이제 3, 4년 동안에는 그저 친구로 친구죠. 대신 친구 중에도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말이 제일 잘 통해요. 근데 지내다 보면 눈빛을 보면 딱 알잖아요. 얘도 날 좋아하노나 뭐 그런 거 서로 그런 눈빛 같은 그런 게 교감됐었는가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를 남자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문제인데 왜 남자로 생각하세요? 여자들이 그냥 보면 친구니까. 그래요. 친구로만 계속 지내고 대신 워낙 말이 잘 통하고 하니까 잘 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서로 워낙 잘 알게 됐죠. 그래요. 한 12년 사귄 다음에 결혼했습니다. 대단히 오래. 30살 때 결혼했으니까요. 근데 한 12년 정도 사귀면 헤어졌다 만났다 이런 반복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거 있었어요? 아니면 그저 쭉 일관하게 일편단심으로 헤어진 적은 없었는데 그냥 못 만난 적은 많았죠. 왜냐하면 제가 공장에 들어가서 숟가락하고 냄비 많이 만들었거든요. 하루에 수천 개씩. 신기한 건 그래도 믿음이 끊어지거나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 후보님은 뭐 지사 선거에도 나오고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오고 선거를 많이 해 보셨겠는데 이번에 대선 후보로 출마한다라고 했을 때 가족 내에서 특히 사모님이나 또 혹은 애들이 한번 오빠 나가보세요 하고 동의하던가요? 아니면 반대하던가요? 이번에? 제가 아내가 있고 딸 둘이 있거든요. 아내는 마지못해 천사. 마지못해. 그냥 자기가 고생하니까 그러게. 또 고생해야 되나. 근데 또 부부니까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이 인생 살아오면서 이 남편이 갖고 있는 인생의 최대의 꿈이고 도전인데 거기에서 나 몰라라 할 수는 없다. 이왕 도와주는 거 화끈하게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어렵게 동의받았는데 우리 딸들은 이제 29살, 27살인데요. 반대 딸들은이. 근데 그러면 그 방송에 나가서
아빠는 대통령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할 거냐? 아니 그건 아니다. 될 자격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들의 개인의 사생활이 그렇지. 너무 피해를 볼 것 같다. 그래서 저희 딸들은 성을 바꾸겠다 그러더라고요. 소정을 파가겠다. 그래서 그러면 개인 생활은 철저히 보호할 테니까 일단 좀 용인만 해주라. 그래서 그렇게. 소극적 조건부. 소극적.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대선 이제 정식 후보로 이제 활동하실 때 딸들이 선거 유세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저는 꿈도 안 꿉니다. 안 나옵니다. 아까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지사 선거 때도 한 번도 딸들이 안 나왔어요. 다른 데 가면 우리 오빠 찍어주세요라고. 나선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네. 사모님은 계속 같이 나오셨고. 그래서 제가 아내 찬스는 쓸 수 있는데 자식 찬스는 그 자식 찬스도 없어요. 선거에서 대단히 고집하겠다 그러는데 중요한데. 어떡합니까? 그래요? 아이고 큰일 성을 났네. 갈겠다 그러는데. 후보님, 이거 제주도지사 지금 2번 하셨는데 제주도지사 기간에 요것만은 원희룡의 행보다라고 딱 한 가지 말씀하신다면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제주도 가보셨죠? 제주도 못 가봤어요. 내 지금 이제 그 이야기 뒤에서 하려고 하는데 이번 주에 내가 지금 제주도 가려고 해서 결심 다 하고 비행기표까지 다 예매했는데 어제 저녁 뉴스에 제주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올린다.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대단히 고민 중인데. 제주도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가보고 싶어하는 핫플레이스로 네. 만든 게 제가 지사 있는 동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야, 제주도를 모든 국민이 가볼 수 있는, 저도 가보려고 생각하는 그런 핫플레이스 만든 것이 원 지사님의 제주도 기간에 한 가장 큰 업적이다. 그 다음에 이거 지난번에 제가 제 후보님의 인생을 쭉 보니까 선거 때 제일 처음에 나갔을 때는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반전의 기회를 만들면서 선거를 다 이겼어서 선거의 제왕이다. 이런 타이틀이 벌써 붙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도 지금 제가 이거 보면서 이번에 지난 시기의 모든 걸 보면 선거 초반에는 별로 지지율이 안 나오는데 가면서 치고 올라가는 이런 특이한 비법이 있는데 이번에도 앞으로 지금 남은 기간에 정말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비법 있으면 좀 한마디 좀 해주세요. 저는 민주당하고 국회의원 3번, 도지사 2번 어려운 선거 대결했는데요. 5번 다 5번 다. 50% 이상의 지지율로 거의 역전을 시키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시작과는 완전 결과가 매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셨더라고요. 우선 이유는 선거가 붙다 보면 나중에는 막 서로 네거티브 공방을 하잖아요. 흠집잡기 하는데 흠집잡기 경쟁으로 가면 제가 늘 흠집이 없어서 이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평시에 본인 관리뿐만 아니라 집안, 가족 관리, 친척 이 관리 또 주변 측근, 보좌진 이 관리가 대단히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 파도 저희 친척 가족들에서도 뭐 무슨 재산도 나올 것도 없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도덕성에 대한 공부를 붙었을 때 가장 막강하고요. 두 번째는 토론이 한번 하고 나면 역전이 돼요. 글쎄 이제 벌써 이거 개인 스토리가 듣는 게 전반에서 개인 스토리 나오는 게 그저 순간순간에 팍팍 와닿는 게 이분은 평생 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오신 질주만 해오신 분이구나 이런 인상이 팍팍 오거든요. 근데 토론을 하면서부터 점차 가지고 있는 역량이 수면으로 올라오는 거지. 이게 결국은 선거의 제왕의 비법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제가 30대 때 할 때는 제가 가난을 이기고 살아왔던 어린 시절, 다음 민주화 노동운동을 했던 학생 시절, 20대 시절, 그리고 정의로운 검사로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닥쳤던 그 경험, 이런 것들이 경험이 깔려 있으면서 어떤 정책이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냥 남들이 써준 거, 그냥 잘 모르는 걸 신문 보고 하는 얘기랑은 다르죠. 저의 체험이 뒷받침되고 제가 고민하고 준비가 돼 있는 비전을 얘기하니까 토론이 붙으면 저절로 비교가 되는 거예요. 도덕성과 토론으로 가면요, 원희룡의 진짜 가치가 뭔지 국민들이 아실 수 있는 장면이 올 겁니다. 저도 이제 그 점을 대단히 중시하는데 후보님 가만 보니까 인생 자체가 검사도 하시다가 또 정치 영역에 들어와서 또 정치인도 하시다가 또 이번에 또 제주도에 가서 또 다시 행정 영역에 가시고, 그러니까 정치와 입법, 행정 이 모든 분야를 두루 다 거치셨다라고. 입법, 사법, 행정을 다 경험을 했고요. 거기에서 그냥 제가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라 언제나 거기에 있는 곳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해서 부닥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지사직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 중에서 이제 2분이 대선으로 지금 출마하셨는데 하나는 이재명 후보하고 하나는 이제 후보님이신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지사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후보님께서는 그러면 안 된다 이거 네. 하고 지금 대담하게 사퇴하셨는데 지사로서 후보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대선에 지금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근본 그 반대 입장을 취하신 이유는 무엇이세요? 저는 양심의 문제고요. 경선과 지사직을 둘 다를 최선을 다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네. 더 큰 문제는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그 황교익이라는 네. 맛집 평론하는 사람을 경기관광공사 그렇죠. 사장으로 네.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내정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안 이게 되죠. 대선 후보로 바로 나온 사람이 지사 찬스를 써서 네. 자기 사람 경기도 산하단체에 집어넣고 선거운동을 조직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마음에 든 가까운 사람에 한 자리씩 주면 바로 그게 최순실이다. 그렇죠. 그렇게 예. 근데 2016년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지금 지사 찬스를 쓰는 그런 내로남불. 바로 이렇게 지사라는 자리를 이용할까봐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꿀단지 또는 자기의 선거운동에다가 지사직의 권한을 남용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거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대선 후보 나오면 결국은 그 지사직을 이어서 이번에도 그 지원권 100% 넌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일부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아 경기도에서 지금 경기도 내에서는 지지율이 대단히 올라간대요. 그러다 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사직을 포기하고 사퇴하고 나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사 찬스를 그걸 예. 자기 선거운동에다가 남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이거 대선이 다가오면서 핫한 이슈 중에 하나가 결국은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인데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이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만 4년 가까이 예. 오랫동안 가두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풀어줘야 되거든요. 아, 그리고 그는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준 거는 그게 법의 심판이 됐냐 안 됐냐 국민들의 감정이 이렇냐 저렇냐를 떠나가지고 예. 국가 전체의 국민 통합과 역사적인 이런 그 과거를 떠나보내기 위해서 대통령에게 준 고유의 권한이거든요. 예. 제가 대통령이라면 당연히 사면하죠. 이 질문은 불편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되는데 만에 하나 이번 대선에서 예를 들면 꿈이 실현되지 못하신다. 그러면 다음번 대선 2027년 대선에 또 출마하실 생각이세요? 만약에 이번에 제가 후보로 선출되고 정권 교체를 하는 목표를 달성을 못하게 되면 저는 그 다음 대선이 문제가 아니라 예. 나라가 지금 마지막 그 위기 상황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권을 잃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투쟁할 것인가. 그럼 그 투쟁하다 보면 거기에서 저의 인생의 운명이 갈려지는 거지. 자, 대선 이번이 끝났으니까 나는 그다음 쏙 빠지고 그 다음 대선 저는 생각하는 초점이 그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저는 독립한국을 이상의 마음으로 거기에 맞서 싸울 겁니다. 그 왜 그러는가 하면 제가 인생을 보니까 후보님의 인생은 포기 없는, 포기를 모르는 그런 인생이더라. 그래서 제가 느낌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이 된다고 하면 후보님은 2027년에 또 도전장을 내민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제 생각이 맞으신가요? 싸우다 보면 그 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모든 걸 각오하고 싸울 거니까. 자, 파트 3 시작합시다. 후보님께서 14일 날 대구에 가셔서 국가정보선을 혁파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고 최근 후보님께서 던진 대선 슬로건이 클래스가 다른 또 차원이 다른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다른 후보들의 말씀들 들어보면 또 어떤 후보는 완전히 선진국형 대한민국, 뭐 또 글로벌형 대한민국, 후보님은 클래스와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 이렇게 제가 듣기에는 구설이 아닌가 이런 그 감이 드는데 후보님이 생각하는 클래스가 다른 대한민국 세 가지 꼽는다면 어떤 거 있을 수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는요. 네. 첫 번째는 성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네. 그 결과 개인들에게도 기회가 닫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다시 일으키고 네. 개개인들에게 기회를 여는 그런 면에서는 혁신 성장과 네. 기회를 열어주는 국가 찬스. 네. 이게 이제는 과거의 양극화라든지 과거의 경제 이런 국가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일대 혁신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 이걸 해내려면 정치와 리더십이 또 격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가 지금 차원이 다른 나라로 가냐? 그러면 성장하는 파워, 성장 에너지가 달라지고 네. 그다음 기회의 문이 달라지고 이걸 만들어가는 정치와 대통령의 리더십이 달라지는 그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클래스가 다르고 예.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이다. 예. 그 두 번째는 지금 제일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들 중에서 중요한 문제가 이 저출산 이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저께
감사원 자료가 발표됐는데 15년간 380조를 쏟아부었다고 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전혀 미미했다. 그러면서 지금 뭔가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합계 출산율이 1.17이었던 합계 출산율이 지금 0.84로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후보님께서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정책 공약, 딱 세 가지로 함축해서 말한다면 어떻게 말하실 수 있겠어요? 우선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생활에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다음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부담에 대해서 우리 사회와 국가가 부담을 같이 져줘야 됩니다. 예.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예. 그리고 일자리를 가진 속에서도 아이를 낳았을 때의 휴직, 예. 육아휴직 이게 보장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내 집 마련 이게 보장이 되고요. 예. 그다음 아이들 키우는 보육과 교육 국가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보육과 교육, 내 집 마련, 일자리 여기에서 부담을 줄여주고 그러면 부모도 자신감이 있으면서 우리 아이를 낳아서 기르면 하층민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나보다 잘 될 수 있는 희망이 살아나야 애를 낳겠죠. 그런데 후보님께서는 그 후보님의 아이콘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제주도 서귀표에서 결국은 그 중에서도 1등을 하고 대학 입시에서도 수석엔 과외 한 번 받지 않고 이게 대단히 그 좋은 아이콘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사교육비가 25% 늘었다고요. 이 사교육비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젊은 층은 앞으로 애를 낳아서 이 엄청난 사교육비를 내가 어떻게 부담할까? 이 문제가 더 파생돼 가지고 지금 특목고와 자사고를 없애느냐 말느냐, 교육의 평준화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가 점점 사회적 큰 이슈로 되는데 혹시 후보님께서는 이 사교육에 대해서 사교육을 없애야 되는지 아니면 평준화로 갈 것인지 특목고 자사고 이거 폐교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교육의 문제가요. 네. 그 부모의 재산에 따라서 학생 때부터 이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 그렇죠. 예. 그다음 이 부모가 뭐 교육을 많이 시켰든 안 시켰든 교육을 받아봐야 그다음 이게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연결이 안 된다라는 게 두 가지가 다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모 때문에 격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인공지능 학습 수단들을 동원해가지고 격차를 줄여주는. 그리고 거기다가 사교육도 많이 흡수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더 큰 문제는 자 이렇게 해서 대학까지 나왔더라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변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면 대학 교육을 받은 것하고 기업을 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이 연결을 잘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국가 전체의 일자리 정책과 교육 정책에서의 대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육과 취업의 이 연결고리가 한 몸이 돼서 굴러가는 그런 실제로 인생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우리가 교육을 대전환시켜줘야 됩니다. 이번에 그 야권 대선 주자들이 던지고 있는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노동개혁, 노조개혁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선 주자들이 이제 나서서 노조의 사회적 책임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할 것 같은데 다른 선진국들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약간 대한민국의 이 노동시장, 노동개혁 문제가 차이 나는 게 뭔가면 미국 같은 바이든 행정부라든가 다른 유럽 같은 나라들에서는 노조에게 더욱 힘을 실어줘서 중산층도 보호하고 또 사회적 양극화도 줄여야 된다. 이런 게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제 유럽 지도자들의 생각인데 역으로 지금 우리 당 대선 주자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시점에서 노동개혁, 노조개혁을 안 하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총체적인 국가적 생산성,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혹시 노조개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예. 우선 첫 번째로는 노동 내에서 빈익빈 교육부가 있어요. 예, 노동 내에서. 대기업, 공공부문은 너무 보호가 잘 되고 너무 그 급여가 세고요. 그 외에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민간 부분 이런 데서는 노조는커녕 어떤 일자리 자체가 불안한 이런 게 돼 있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기업별 노조라는 것 때문에 대기업이나 공공은 과잉 보호되고 그렇죠. 나머지들은 노동 내에서 또 차별을 받는 이게 있는데 이거를 유럽이나 미국처럼 산업별 노조, 산업별 노조를 체제로 가면서 부자 기업과 가난한 기업 어떤 집안이 있냐에 따라서 그 노동자 자식들이 처음부터 다 달라지는 어떤 이 기업 찬스 이 격차를 줄여줘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다음 두 번째는
노사 간에 노동이 지금 뭐 파업 같은 거 마음대로 하는데 대체근로라든지 직장 폐쇄 같은 거 못하게 이런 부분에서는 서구처럼 노동의 투쟁권을 줬으면 기업에 대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또 대항할 수 있는 균형을 좀 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노사 균형과 화합 이쪽으로 열어야 되고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자 노동은 노동 안에 있는데 노동 바깥에 누가 있냐면 실업자와 청년들이 그렇죠. 그들을 그러면 어떻게 이 실업자와 청년들이 노동시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네. 이게 되려면 지금 연공서열 호봉으로 인해 가지고 노조를 만들고 대기업 공공노조 민주노총 노조는 너무 보호를 받고 네. 젊은 청년이나 실업자들은 아예 그냥 네. 어떤 보호도 못 받는 이 부분을 깨기 위해서도 역시 현재의 일부 기득권 노조에 의해 가지고 좌지우지되고 또 거기는 586 운동권 세력이랑 문재인 정부랑 뒤에서 딱 결탁이 돼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어떤 기득권 카르텔을 유지하고 있는 이 노동판을 깨야 됩니다. 지금 우리 당과 민주당 또 여와야 보수와 진보 사이에 항상 논쟁점이 뭐냐? 결국은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 이 문제가 이제 계속 정치권에서 논쟁점이 하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청년들 3명 중에 1명꼴로 지금 다 공무원이나 공기업 취업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지금 형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공무원 수가 얼마냐? 11만 3,350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건 10.2% 증가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통틀어서 증가한 숫자를 합한 것보다 많은 수치다. 그래서 일부 후보들은 이렇게 너무 정부가 이거 비대하고 나가기 때문에 이건 지속 가능한 행정 운영이 아니기 때문에 작은 정부, 공무원 축소 이런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야 그러다가 큰일 날 거 그런 말 왜 해? 지금 공무원 수가 132만 명인데 공무원 표가 그러면 다 빠지겠는데 그리고 지금 수십만 명이 공무원 공기업하려고 취업 준비하는데 대선 후보가 나와서 내가 가면 작은 정부 공무원 축소 지속 가능한 행정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취업 준비생들이 누가 펴주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의견들이 분분한데 후보님의 생각은 어느 쪽이세요? 공무원 숫자와 네. 규제 권한은 네. 작은 정부로 가야 됩니다. 정부의 기능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성장, 혁신 성장을 일으키기 위한 국가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가성비가 높은 정부, 똑똑하고 일 잘하는 정부 이런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당 후보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공무원 수가 11만 명 이상 늘었다라고 비판하면 이건 역으로 들릴 때는 아 그러면 지금 현재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공무원 수를 줄인다는 건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우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1만 명 이상의 공무원 수가 늘었다는 걸 비판하는 이 방향이 옳은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선 전략에서. 작은 정부로 가야 된다니까요. 예. 그게 전부 세금이에요. 예. 그 세금을 민간의 새로운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 예. 젊은 청년들이 갈 자리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예. 그때는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게 좋을지 몰라도 그건 공무원 된 사람들만 좋은 거고요. 예. 사회 전체적으로는 점점 사회가 경직화되고 공공기관이 비대해지면서 옛날에 실패했던 유럽이나 옛날 실패했던 사회주의 국가의 그런 잘못된 그 역사를 반복하는 거죠. 국민연금, 바로 이 공적연금에 대한 논쟁이 분분합니다. 다 돈을 퍼주겠다는 소리밖에 없어요. 경제학자들이 계산해낸 데 의하면 정부가 지금 책정한 최소 생활비가 95만 원, 적정 생활비가 137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국민연금, 이 공적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지금의 35세, 앞으로 연금 나이 때 되면 공적연금액이 얼마냐? 91만 원밖에 안 돼. 그러면 후보님께서는 앞으로 대통령이 되시면 현재 공적연금, 국민연금 납부 율을 올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유지하시겠습니까? 내는 걸 늘리지 않으면 받는 걸 줄여야 되고요. 예. 더 받는 걸 유지하려면 내는 걸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 지금 고갈돼 가잖아요. 예. 배식 담당자가 하는 것처럼 연금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계속 오기 때문에 배식에 실패하지 않도록. 내는 걸 많이 내든지 아니면 후에 받을 사람이 적게 받든지. 예. 그러니까 요리에 실패한 건 용서받아도 배식에 실패하면 용서 못 받는다는 거 있죠. 연금은 배식의 문제거든요. 세대 간의 배식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자들 먹을 것까지 삭삭 긁어 먹어버리는 나쁜 삼촌들이 돼서는 안 되죠. 계속 저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야기하겠는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야 이거 언제면 코로나 이거 터널에서 빠져나올까? 후보님께서는 우리 국민들이 빨리 코로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법, 대책 3가지 말씀한다라고 하면 어떤 거 말씀하시겠어요? 우선 정권 교체 이전에는 방법이 없고요. 정권 교체전 방법이 없다. 네. 10월 달까지 70% 예. 또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예. 속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습관적인 거짓말 대통령이 하는 게 돼버렸고요. 70%로 지금 접종을 하더라도 델타 변이의 돌파 감염 때문에
집단 면역이 불가능하다는 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백신은 백신대로 아무튼 접종률을 빨리 늘리고요. 코로나와 더불어 살기. 위드 코로나. 위드 코로나. 더불어민주당이니까 더불어 코로나 당으로 이제 갈 거냐. 이거를 선택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대선 주자니까 외교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비핵화를 실현하려면 어차피 단계적으로밖에 갈 수 없다. 후보님께서는 북핵 동결대 제재 해제와 같은 이런 단계적 해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북핵 협상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능력 제고는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동결시키는 것도 사태의 진전이죠.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 해제라든가 행동 대 행동에 의한 보상을 주면서 동결은 시켜놓고 이걸 해체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진지하게 북한이 동결을 한다면 북한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이게 서로 상응하는 거냐. 국가 간 협상 전략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그 자체는 지금보다는 진전이다. 괜찮다고 봅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저기 구호를 제가 외칠게요. 모든 국민에게 그로우스, 성장과 오퍼튜니티, 기회를 주는 건데 그러니까 에브리원 하면 고 하십시오. 그럼 제가 에브리원 할 겁니다. 자, 에브리원 고! 여러분 잘 신청하셨나요? 그러면 구독 쭉, 좋아요, 알람 쭉 눌러주십시오.